날씨가 추운데 많이 오셨네요. 우리 정동익 집행위원장님은 이름이 저하고 두자가 같은데 또 사실 집안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동네 정씨이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뵀습니다. 제 서클 선배예요. 전주고등학교. 그래서 우리 정동익 선배님 영향을 받아서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그 50년 동안 인생의 선배이자 또 집안의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 좀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날 희망 연대 좋은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게 희망이고 또 새날이고 또 새날을 위한 연대. 정말 평생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날인데 지금 2014년 12월 오늘의 현재는 우리가 기다려온 그런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경우에는 분단 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일평생을 분단 속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그 고통,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저도 동시대인으로서 같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 희망이 있냐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당신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7명이 10명이 7명. 우리 국민이 10명에 7명이 희망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가난했을 때도 다 희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에너지였죠. 원동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희망이 없다. 10명에 7명이라는 이걸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이제 뭐 단적으로 한 가지 통계만 들면 오늘 하루도 아마 전국 곳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5명쯤 됩니다. 하루에 45명. 1년에 작년 2013년 한 해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번 빈곤, 2번 질병, 3번 소외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비하면 물질은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풍부해지고 정말 요즘은 뭐 과일이고 먹거리고 뭐 귀한 게 없잖아요. 또 정말 물질 이런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흘러 넘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70%. 그리고 절망해서 희망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말은 절망이잖아요. 절망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1년에 14,600명이나. 그리고 또 오늘도 전국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노동자가 5명이에요. 5명 매일. 작년에 1920명이 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개명천지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10몇 번째로 또 잘 산다. 큰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도가 이렇게 낮고 뭔가 정말 새날이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냥 자식한테 쏟아붓고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앞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고르지 않고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하고 그 속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이 이렇게 만연한.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대로는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대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이시고 또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봤고 성과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는 이 경제사회적 현실과 함께 이 분단 70년, 내년이면 만 70년이에요. 햇수로는 올해가 70년째고요. 내년 8.15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학위에 따라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남북관계 면에서 좀 증언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운데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이 일본 따라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째 지금 불황입니다. 경제 성장이 올 들어서 뭐 여름, 가을 두 분기 계속 뒷걸음질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이제 아베 정권이 12월 14일인가요? 국회를 해산하고 지금 총선을 하는데 그 일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 지금 7년째, 일본은 20년째고 이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다. 한국은 일본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동, 서, 남 이 세 방향으로는 한국이 뻗어갔는데 70년 동안 묵혀둔 북쪽 방향, 북방 경제가 한국에게 남아있는 기회 요소고 일본에는 없는 것인데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본과 한국이 달라지느냐 아니냐의 이제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국제회의 갔어요. 에이펙라고 아시아 태평양. 거기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아마 똑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뭘 요구했냐? 우리가 뭘 만드는데 거기 참여해라. 뭘 만드느냐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뭐 이런 은행을 금융기관을 만드는데 한국이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시아, 이 중국 또 한국, 이 아시아 쪽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또 고속철도를 놓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신실크로드다. 새로운 비단길이다 해서 시진핑의 이제 큰 프로젝트죠. 아시아에서 유럽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결하자. 그래서 이걸 1대1로 하나 일자에다가 이 허리띠 있잖아요. 혁대, 벨트, 띠대자, 1대 하나 일자, 길로자. 1대1로. 길 하나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자 말이야.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만들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앞에 A는 아시아고 하나 I는 인프라고 또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란 말이고 이제 B는 뱅크라는 거죠. AIIB. 이렇게 여러 나라가 모여서 무슨 투자하는데 이렇게 은행을 만든 게 두 개 있어요. 월드뱅크라고 그래서 이건 미국이 주도한 그 IBRD라고도 하고 월드뱅크가 있고 미국에 그다음에 아마 필리핀 마닐라에 있나요? ADB라고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뭐 이거는 일본 돈으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기 돈 500억 달러, 50조를 낼 테니까 좀 같이 출연을 좀 해라. 한국도 돈 좀 내라. 일본도 돈 내라.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고속도로 쫙 놓으면 좋잖냐. 거기 한국 업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한국은 건설업체들 또 이 기술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곤란하다. 들어가지 마라. 그건 중국한테 이용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21나라가 거기 사인했어요. 참여하겠다고. 근데 한국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국을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중국은 좀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는데 사실 한국이 이 절망의 세월 또 이 답답한 경제 침체의 세월 속에서 희망의 출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말고 우리는 섬이 아닌 섬으로 70년 살아왔는데 북이 철조망이니까 이걸 걷어내고 근데 이미 민주정부 때 걷어내긴 했어요. 그 회랑을 만들었잖아요. 동쪽, 서쪽으로
금강산 관광을 차를 타고 갔고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광화문에서 10년째 2004년이니까요. 2014년 10년째 매일 출근 버스가 2대 현대사고 앞에서 갑니다. 저기 무슨 동이에요? 저기 비원 옆에.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아침도 한 500대쯤 이북으로 출근했을 거예요. 전에는 한 1000대 가까이도 매일 넘어갔는데 그리고 하루에 22번 들락날락 해서 오후 되면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저녁 때 이제 땅거미가 지면 어떻게 되죠? 철문이 철커덕 닫히고 이제 병사들이 총을 들고 북쪽을 향해서 남쪽 병사들은 또 북쪽 병사들은 남을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고 밝아지면 철문을 열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 출퇴근. 아주 기이한 광경인데 만일 이 개성공단마저 닫히거나 없었더라면 지금 남북관계는 완전히 70년대입니다. 박정희 시대입니다. 전두환 시대지요. 그렇잖아요. 다 끊어졌어요. 다 닫혔어요. 지난 7년 동안 사실 민간인은 거의 한 사람도 이북 땅을 못 밟았죠. 2005년 한 해에 1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북쪽 땅을 밟았어요. 10만 명이. 그때 혹시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예? 예. 예, 분단돼서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까지요. 2000년까지 50년 동안 2,500명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 2,500명이 이북 땅을 밟았습니다. 2000년까지. 그다음 그 숫자가 이제 그러니까 2,500명이 50년이니까 1년에 50명 꼴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회담 후에 이제 100명, 500명, 1000명, 1,500명, 10,000명. 제가 장관 갔을 때 10,000명이었어요. 네, 제가 가서 첫 번째 내세운 정책 목표가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라. 왜냐? 북에서 못 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못 가지만 왜 남쪽에서 막느냐? 남쪽에서 아니 독일 통일의 핵심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뭐 통일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독일 맨날 얘기할 게 아니라 독일 정책에서 배울 건 뭐냐? 만나게 해라. 만나려면 가야 만나지요. 어든지. 그러려면 가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가는데 전에는 3주 걸렸어요. 신원조회했어요. 그 신원조회 없앤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왜 그쪽에서 내줬는데 관광지로 쓰라고 무슨 신원조회가 필요하냐. 거기 가서 이북으로 넘어갈 사람 같으면 그냥 가게 놔두면 되는 거지. 뭐 신원조회를 해서 막냐. 근데 정부 내에서 설득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제 말이 맞잖아요. 이북 가겠다 하면 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신원조회 필요 없다. 그래서 간소화돼서 그때 이제 한 며칠 만에 신청하면 바로 갈 수 있게 됐고, 그전에는 이북 사람 만나려면 먼저 미리 신고했어야 돼요. 나중에 보고하고. 그것도 그냥 없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나 초청장이 있거나 있는 경우는 100% 막지 마라. 가는 건 무조건 가게 해라. 가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 범민련, 한총련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해놔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무부도 안 된다고 그러지, 검찰도 안 된다고 그러지, 국정원도 절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자, 이북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문턱을 낮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한총련 행사, 범민련 행사가 금강산에서 있었어요. 개성에서 있었어요. 이북 땅이잖아요.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나 이걸 넘어서야 진짜 화해 협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범민련이고 한총련이고 어쨌든 이거는 그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고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은 또 따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가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퉜는데 법률이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북쪽에 이게 가고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한 허가하는 책임자 권리가 통일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권리다,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다. 우리 법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해서 범민련 행사를 금강산에서 하고 한총련을 다 보내서 갔어요. 한총련까지도.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신신당부를 했죠. 가서 만일 무슨 말썽이 생기면 강정구 교수 같이 뭐 이런 말썽이 생기면 완전히 이게 이제 또 이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제 융단 폭격당해서 뭐 모가지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 남북관계 전체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정말 원래 취지대로 행사만 잘하고 오십시오.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평양에 2005년 6.15 5주년 때 갔는데, 갈 때도 그 정부 내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뭐냐면 6.15 5주년 행사를 민간 행사였어요. 남쪽에 6.15 기념 본부 행사, 그다음에 해외 일본 미국에 문동환 목사하고 곽동희 씨가 이제 일본 미국에 이제 그 대표였고 이제 북한 대표가 있어가지고 협의해서 평양에서 하여튼 10만 군중이 모여서 보는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그때 막혀 있었고 뭐 험악했어요. 그래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행사 참석하러 간 거지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의 이제 회담이 이루어진 거지요. 오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당신을 만나기로 한 것은 당신이 그 한총련이고 범민련이고 다 이북에 보내줬잖냐? 그러니까 정말로 통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신하고 만나려고 그런다 하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2005년 6월 17일 그래서 평양의 대동강변에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왔을 때 숙소로 지은 그런 기념 무슨 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제2무 집무실 같이 쓰는데 거기 갔었는데 아까 우리 정동익 선배님이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서 이제 만나면서 자격이 대통령 특사로 바뀐 거지요. 특사로 바뀌었는데, 5시간을 대화했어요. 5시간 대화한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저쪽 지도자가 뭘, 좋아하고, 무슨 말을 좋아하고.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제일 부하들한테 듣기 좋은 말이 우리 위원장은 우리 장군님은 통이 큰 지도자다. 그 말을 제일 아주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5시간 만나면서 그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통이 큰 지도자이신데 우리 통 크게 이렇게 좀 합시다. 통 크게 핵무기도 내려놓고 핵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시간 5시간 한국말로 오기 때문에 통역도 필요 없잖아요. 5시간 앉아서 얘기하면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통 크게 한번 합시다. 이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맨 먼저 취한 조처가 통 큰 조처가 뭐냐면 이 제주 해협 통항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한 번도 북쪽 배는 제주와 부산, 제주와 목포 사이 그리 못 지나갔어요. 제주 저 남쪽으로 돌아서 댕겼어요. 동해안, 서해안을 연결하려면. 근데 이제 당시 해군, 국방부 다 반대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땐 제가 또 당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또 대통령이 NSC 위원장 그걸 이제 북한 배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5년입니다. 8월부터 지나가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한 5.24 조치 때 이제 막은 거예요. 2010년 천안함 5월 24일 전쟁기념관 용산에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 생중계되는데 딱 와서 오늘 이 시간부터 북쪽 북한 배에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합니다. 이게 이제 5.24 조치의 1번 대목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막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조치냐면 그 5년 동안 북쪽 배는 300척 지나갔어요. 5년간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 5년간에 300척 지나갔으면 1년에 몇 척 지나갔어요? 한번 나눗셈 한번 해보세요. 300척을 5년이니까 1년에 몇 척씩 지나갔습니까? 예?
우리 이 기자 선생님이 60척이라고. 예? 1년에 60척이죠. 그렇죠. 1년에 60척이면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척 정도 지내요. 일주일에 한 척. 예? 그런데 우리 제주 해협만 북쪽 배가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상호주의 뭐 우리 이 배 인천 앞바다에서 전에 저쪽 그 대련이나 여순 갈라 그러면 직각으로 저 공해상으로 쭉 직선으로 나갔다가 다시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기역자나 니은자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5년 8월부터 우리 배도 이 삼각형의 밑변, 그러니까 해주 앞바다로 인천에서 해주 바로 지내서 쭉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또 동해 바다 저 속초나 여기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배가 있는데 그때도 이 쫙 공해상으로 직선으로 나갔다가 이 기역자로 가는데 밑변을 원산 앞바다로 바로 직선으로 지나갔는데 그런 배가 우리 배는 몇 척 지나갔냐면 5년 동안 8,300척 지나갔어요. 8,300번. 북쪽은 300번 지나가고 우리는 8,300번 지나갔으면 누가 이익입니까?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2010년 524 조치로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손해인데 그 조치를 누가 했다고요? 예. 하여튼 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이니까 5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백두산을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으로 해가지고 심양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갈 때보다 30분 더 걸린대요. 전에는 이제 이 동해상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북한 바다 위로 이렇게 가니까 뭐 1시간인가 걸렸는데 1시간 반, 30분을 더 비행기 기름도 더 쓰는 것이지요. 지금 524로 해서 하여튼 사람도 막히고 물자도 막히고 뭐 이제 정보도 막히고 다 이제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금 여건이 좋은 입장에 있어요. 말하자면 닉슨 반공주의자 닉슨이 중국을 열었잖아요. 예? 개혁개방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이 사실은 남북 화해 북한 문을 열면 서로 남북 간의 문을 열면 여기 저 민주정부 때 했던 이쪽 진보 세력이나 중도적인 국민들은 다 박수 칠 것이고 또 보수 쪽은 그렇다고 해서 남북 화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뭐 종북이니 이런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이 좋죠, 국내적으로도. 그러고 얼마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그 3인방 왔잖아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거기서 분명히 드러난 건 뭐냐면 북쪽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내민 거거든요. 손을 내밀었어요. 또 실제 김정은 비서 입장에서도 이제 3대 세습 정권인데 이제 좀 그 김일성 할아버지나 주석이나 그 아버지에 비해서는 정당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이 충성을 하기가 뭐 좀 손자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뭔가 그 정당성의 근거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면 박정희가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 독재했지만 그때가 좋았다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밥을 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북쪽의 정권이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 발전입니다. 우선 경제 발전 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남쪽과의 협력, 경제 협력, 또 그 전에 화해 협력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대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한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정윤회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으셨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뭐 작년에는 국정원 이런 댓글 때문에 아마 그게 발목을 잡았을 거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 보수 세력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돼요. 지금 아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틀림없이 제일 관심 있게 본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뭐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걸 아마 제일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42%로 떨어졌다. 지금 저 대통령 된 뒤로 세월호 때인가 40까지 떨어진 게 제일 최저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거기하고 보수층하고 기득권층 합쳐서 그게 한 40%는 되니까 만일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난리 나네. 아마 그러면 정윤회도 자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눈물을 왜 흘렸게요? 40% 떨어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지지율인데, 이거는 뭐냐? 이게 보수층을 가장 단단하게 단결시키는 게 뭐예요? 계속 삐라 뿌리고, 계속 하여튼 종북이라고 접들이 하고, 오전에 뉴스 보니까 또 어디 세계일보에 또 검찰이 뭐 영장 들고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문사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정권 말기 증상, 때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거 야당 지도부가 정신이 있으면 가서 막아야지요. 이거는 사실,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언론 없는 정부냐, 신문 없는 정부냐, 또 정부 없는 언론이냐 했을 때,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 언론이 있어야지 정부는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를 어쨌든 통일교에서 종교 단체가 가진 신문사지만 그 신문사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 입을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스캔들 폭로했다고 그래서 문건 폭로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주 안타깝게도 이 민족 문제 분단 모순, 이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종속시켜온 역사가 70년 동안 우리를 이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분단 해소하고 이 민족 문제, 남북 문제가 저 위에 있는 가치라면 국내 문제, 국내 정치, 선거 이런 거는 그 하위 가치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민족 통일은 숭고한 역사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70년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하나, 1990년, 92년입니다.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정치적 사건이 있죠. 뭡니까? 5년에 한 번씩. 뭔 일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죠. 그것도 87년부터 이제 6번 뽑았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을 뽑을 때마다 이 분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분단의 상처에 덫이 나는 거예요. 92년도에도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근데 92년에 뭐냐면은 그 92년이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반도 냉전, 한반도 분단의 금이 가고, 분단 구조의 금이 가고, 한반도 냉전이 흐물흐물해지는, 한반도도 이제 탈냉전으로, 냉전이라는 건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이 총만 안 쓰다 뿐이지, 이제, 차가운 전쟁이란 말이죠. 차가운 평화라는 말이고, 근데 여기에 금이 갔어요. 92년에. 그때 정권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돈만 좀 그렇게 축제를 안 했으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을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단 문제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 5년 동안의 북방정책, 소련하고 수교하고 그다음 88년 77 선언으로 이 획기적 전환을 이루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하고 비핵화 선언하고 정말 이 태양이 지구를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없애야 할 대상으로부터 서로 공존하자라고 이 개념을 바꾼 정부. 그래서 92년 1월에 발효된 기본 합의서 제1장 1조가 뭐냐면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1조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북한은 뭡니까? 주적에다가 반국가단체잖아요. 단체잖아요. 북한은 단체야, 단체.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 회합, 통신, 찬양, 고부 이러면 다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반국가단체 이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북쪽의 체제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존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인데 교류협력법에서는 저걸 체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홍콩으로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거기서 교역을 했어요. 남과 북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만나면 무조건 쳐버리고 이랬는데 그때 전환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탈냉전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92년도는 뭐 총리회담, 장관회담 92년 9월 달입니다. 9월 10며칠인데 평양에서 제8차 총리회담이 열렸어요. 남쪽에 정원식 총리, 북쪽에 연형묵 총리.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물 안 먹고도 강연을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물을 좀 먹어야. 이제 평양에서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잘 됐어요. 이제 곧 합의가 돼요. 근데 새벽에 전보가 왔어요. 서울에서 대통령 훈령이야. 그래서 이게 암호로 왔는데 이걸 풀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내용이 깁니다만 그냥 압축해서 말하면 회담 빨리 깨고 내려와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올라올 때 정원식 총리가 청와대에 들러서 이제 평양 갑니다. 인사했단 말이에요. 인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곧 9월 며칠 있다가 추석이 오니까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떻게든 합의를 잘 하고 오시오 라고 격려 당부를 받았는데 대통령 훈령이 지침이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 말고 깨고 내려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제 회의를 했죠. 그 간 회담 팀들이. 그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통령 지시가 왔는데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첫날, 둘째, 셋째 날 다 분위기 좋게 이제 사인만 하면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트집을 하는 거예요. 생트집. 엉뚱하게 전에 동진호라고 선원 너희들이 잡아갔는데 그거 이번에 안 풀어주면 다 이거 합의 무효야 하고 느닷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될 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갑자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말 않던 왜 새로운 의제를 끌고 나와서 깨졌어요. 내려왔어. 내려와서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훈령이 가짜야, 가짜.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지시 훈령이 가짜라니. 이게 조작된 것이라니. 누가 했게요? 누가 조작했겠어요? 정답이시네요, 우리 김성암 선생님. 안기부가 했어요, 안기부가. 안기부장 특보 이모 등 공안 세력이 대통령 훈령을 조작해가지고 회담을 깨버린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이제 그 조사에서 보고가 됐죠. 노태우 대통령이 나중에 이런 쳐 죽일 놈, 이런 총사령에 처해도 자기 대통령 훈령을 조작했으니까 펄펄 뛰었는데 그 팀을 인사 조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뭐라고 그러죠? 별명이 뭐예요? 권력이 이미 현직 청와대에서 당시 여당 대선 후보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전부 줄대는 게 당시 김영삼 후보 쪽에 줄을 대 있었고, 자, 대선이 이제 2달 뒤로 다가오는데 9월 말 10월 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어져서 서울 평양을 오가면서 눈물바다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에 해로워요, 이로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이 조성되는 것이 대선을 승리하는데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결국 국내 정치, 국내 선거를 위해서 이 분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대이정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은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있어요.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갑니다. 느닷없이 발표를 해요. 뭐냐? 내년 3월 달에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한다. 딱. 92년은 남북 장관급 회담, 총리회담 막 하는 속에서 팀 스피릿 훈련이 보류되고 연기됐어요. 근데 통상 팀 스피릿 훈련은 그때까지 15년 동안 왔는데 연말 12월 달에 대개 그 다음 해 뭐 한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12월에 하든 안 하든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월 1일인가 1초에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도 모르고 통일부 장관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도 모르고 이것은 이 외교안보 통일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돼야 할 문제거든요.
뭐냐? 현직 청와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캠프, 대선 후보 캠프와 줄을 댄. 얼마 전에 당시 서울에 여기 미국 대사관 있죠? 관저 있죠? 미국 대사가 누구였냐면 도널드 그렉이라는 G-R-E-G-G 그렉 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회고록을 냈어요. 그 회고록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최대 실수는 자기가 또 미국 대사로 여기 주한 미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최대의 실수는 미국 펜타곤과 한국의 국방부 군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을 발표해서 한반도의 탈냉전 흐름을 깨버린 것이다. 이거는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이제 그 회고록에 써놨어요. 자, 말하자면 남북 화해, 그다음에 뭐 통일, 평화, 이것은 어디에 종속된 가치냐? 이 기득권 세력, 이 수구 보수 세력에게는 정권 창출의 하위 개념이고, 정권 유지의 하위 개념이고,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항상 이것은 구겨서 아무리 그것이 황금문서라 하더라도 쓰레기통에 처박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역사가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은 이 사건은 역사가 두고두고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2004년에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저한테 복지부 장관을 하라고 몇 번 권했어요.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좀 어려워지고, 뭐, 자살률도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그래, 사회 보장, 이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당신이 좀 와서, 그 왜냐면 이 정부에서는 예산을 주고 있는 이 기획재정부, 뭐, 이 기획예산처 이런 데가 세거든요. 정부 내 정부예요. 근데 이제 그 복지 예산 같은 걸 늘리려면 힘드니까 와서 좀, 그런 역할을 해라. 근데 좋은 얘기인데, 저는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공부가 안 돼 있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복지 분야를 맡기에는. 저는 기자를 할 때도 그렇고 쭉 관심이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해왔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일부로 갔는데 제가 가서 선언한 게 첫 번째가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05년 1년 동안에 10만 명이 금강산 관광객 제외하고 10만 명이 북쪽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뭐냐, 개성공단을 손에 잡힐 수 있는 물건으로 개성공단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다. 개성공단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6.15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신이 누구죠?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없었으면 이게 안 돼. 3등 세 번째 공신은 누구지요? 그거는 정동영이 맞아요. 그래서 6.15라는 그 배경 속에 이제 개성공단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성공단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소 1000마리 몰고 이 판문점 넘어가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정말 이 현대그룹을 일으킨 세계적 기업가지만 특히 분단 해소를 위해서 아주 큰 헌신을 한 그 점에서 저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17살 때 강원도 통천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소농인데 뭐 농사 몇 마지기 짓는데 뭐 집안 대소 큰 일에 쓰려고 뭐 하여튼 그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장날 소 판 돈을 벽장에다가 잘 이렇게 숨겨놨는데 밤중에 아들놈이 일어나가지고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정주영이야. 소년 정주영. 아침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돈 없어졌지, 아들 없어졌지, 이 죽일 놈이 이 소 판 돈을 가지고 얼마나 길길이 뛰었겠어요. 평생 정주영 회장 가슴속에 그게 한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못된 자식으로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98년 소떼 500마리, 501마리, 두 번 1001마리를 이제 몰고 갑니다. 왜 1001마리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죠. 한 마리는 원본, 1000마리는 이자. 그잖아요? 아버지한테 한 마리를 훔쳐왔지만 내가 성공해서 1000마리 이자를 내가 아버님 영전에 바칩니다. 그거예요. 물론 북쪽에 갖다 준 거지만 그거는 아버지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시고 싶습니까? 경제 특구를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원합니까? 그래서 해주를 원합니다. 근데 해주는 거기는 해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북한 해군 사령부 거기는 안 된다. 그럼 신의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항구가 있어야 되니까 신의주로 이제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준비를 거기 뭐 법도 만들고 뭐 행정 거기 신의주 장관 개발 장관을 뭐 중국 사람을 영입하고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그랬어요. 안 된다. 왜냐 2000년만 해도 동북삼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이 낙후돼 있어서 아직 동북삼성 개발이 착수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의 남쪽에 선진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면 동북삼성이 흔들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양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시켜버려요. 중국이. 그러고 절대 안 된다 하고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개성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때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이제 써서 국정원에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쭉 그 양반 대화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개성은 이거 내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인데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거기에 양쪽에 정예 부대가 총포진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 1사단 기갑부대 저쪽은 뭐 포병 사령부 사단도 2개 있고 그다음 그 전차부대도 있고 막 서울을 향해서 장사정포가 늘어서 있고 거기를 내준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건 뭐 우리 군부는 내가 설득하겠고 근데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심산 속에는 여기는 6.25 전에는 남쪽 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남쪽 거였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 그렇고, 또, 북쪽 다른 지역에 이 남쪽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소문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선에 바짝 밀어붙여서 이렇게 딱 울타리 해놓으면 이걸 봉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 설계도를 그려갖고 갔어요. 경상남도 창원 모델로, 2천만 평의 창원이 50만 도시. 창원이 원래 거기 경상남도 의창군의 무슨 조그만 면입니다. 농사 짓던 마을인데 그게 50만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토지값이 싸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싸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공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했습니다. 14만 9천 원. 완전히 토대, 인프라 다 해가지고, 물, 폐수, 전기 이런 거 다 시설해가지고 14만 9천 원. 국내에는 그런 땅이 없죠. 공장 용지가. 그 다음에 인건비는 50불, 5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요새 이제 한 130불쯤 되는데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50만 도시가 되고 공장에 노동자만 35만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개성 인근의 인구를 다 합쳤더니 30만 명도 안 되는데 아이들 빼고 어르신들 빼면은 이게 노동력 공급, 인력 공급이 이게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 다 완공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8년이면 됩니다. 2008년이면 된다는 거죠. 8년이라 한참 갸우뚱하더니 8년이면 김대중 대통령과 내가 지금 정상회담도 했고 그게 2000년 가을입니다. 10월 11월 얘기인데 정상회담도 했고 앞으로 8년이면 많이 남북관계가 진전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내가 인민군 30만 명의 군복을 베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장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오? 이 대목에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을 북쪽 지도자 머릿속에 하고 있었다는 건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남쪽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쪽 군대가 69만 5천 명입니다. 60만 국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69만 5천이면 60만이에요? 70만이에요? 70만이에요, 우리 군대가. 북쪽이 110만입니다. 180만 군대. 미국 군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 군대가요. 전 세계 독일에도 깔아놓고 이태리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한국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 다 깔아놓는데 그게 얼마쯤 될까요? 미국 군대가. 50만 원 더 되지요. 어떻게 정확하게 잘 아시네. 140만 명이에요. 미국 군대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140만 명인데 한반도 250km 휴전선에 180만을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60년째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북쪽 지도자가 자, 인민군대 군복을 30만 명의 옷을 벗겨서 개성공단에다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한 이유가 정동영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2007년에 정말 제가 사실 대통령 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통령 후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후보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제일 안타까운 게 남북 관계가 역사의 시기가 뒤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당시 대선 때 이제 개성동령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성공단을 10개 만들겠소. 10개 만들면 사실상 경제 통일 아닙니까? 왜 운하를 팝니까?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읍시다. 철도로 파리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귀를 정동영이가 뭔 소리 하건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일본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길이 없어, 길이. 한국 경제가요? 한국 경제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개성공단을 이제 하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있냐?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속도 조절론. 천천히 해라. 뭐 이렇게 급하냐. 지금 이북이 이 핵을 지금 우라늄을 개발하니 뭐니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폭격할지도 이라크 전쟁한 직후입니다. 2003년, 2004년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2003년에 취임했는데 2003년, 4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는 했는데 땅은 열심히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 공장에서 공단에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북이 늘 불평한 게 뭐냐. 와서 사진만 찍지 말고 공장 좀 지어라. 공장 좀. 이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냐면 2000년에 합의는 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 되도록 공장이 안 들어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통일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가서 럼스펠드라고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이 외국에 하고 장관회담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통일부 장관이 한국 말고 또 어디 나라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 말고 통일부 장관이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장관하고 회담이 불가능하지요. 농림부 장관 회담도 있고 보건장관 회담도 있고 국방장관 회담은 다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없어요. 이제 미국에 제가 아까 말씀처럼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다 해서 거기 위원장을 제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국방장관을 만나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은 크게 국무장관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는데 국무장관은 개성공단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콜린 파월이라고 흑인 육군 대장 출신인데 동두천에서 대대장을 했어요. 중령 달고. 근데 이 사람 자서전 자기가 사인해서 저한테 준 걸 읽어보니까 한 챕터를 동두천 대대장 시절을 썼는데 자기가 여기서 대대장 하면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차차 상위 계급자로부터 이 최고 평가를 받아서 그게 자기가 장군이 된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유쾌한 거예요. 자기가 장군이 된 출세를 한 발판이 한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개성공단을 사진을 교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알잖아요. DMZ 상황을. 70년대 여기서 대대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철조망을 내고, 뜯어내고,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내고, 탐복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파월 장관은 그때 온건파인데 힘이 없었어요. 부시 정부 2004년에는 부시가 대통령이고 이제 럼스펠트가 실세예요. 네오콘, 이제 내파, 보수, 강경파인데 여기서 반대하는 거니까 갔어요. 가서 제가 개성공단 지도를 내밀면서 회담을 하는 거지요. 개성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6.25 때 북쪽에 남침노였고 또 미군이 유엔군이 평양을 진격할 때 개성을 지내가고 군사적 요충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럼스펠트 관심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개성. 왜냐? 그때 이라크 전쟁을 2003년에 시작해서 한 1년 됐는데 이라크는 쳐들어가 가지고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며칠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했는데 미국 군인이 10몇 명밖에 인명 손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락해놓고 나서 계속 테러, 폭탄 테러, 자살 테러 이래가지고 이 미군 사망자 숫자가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죽었어요. 이미 전쟁 끝난 뒤에 죽은 숫자가 4000명이에요. 전쟁할 때는 1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온통 이라크에 가 있는데 개성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한 핵심이 그거였어요. 자, 한미동맹이 한국에서 그때는 38,000명 미군이죠. 한미연합사의 관심은 뭐냐면 중심 이 DMZ에서 서울이 너무 짧아요. 여기 개성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km예요. 60km. 60km. 근데 비무장 DMZ에서 평양은 180km예요. 그런데 연평도 대포 쏜 거 있죠? 그 대포가 60km 나가는 대포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쏘면 대포로 여기 광화문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 시청 앞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포를 쏴봐야 안 돼. 180km 평양으로 쏘려면 미사일 100기는 쏠 방법이 없어. 이 위치가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늘 뭐라냐. 저 인공위성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판독을 해. 이게 어디로 갔나 저리로 갔나. 또 고성능 비행기 정찰기를 띄워서 감청을 해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들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 그래서 이상 징후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 정보라고 해서 또 이제 사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하는데 엄청난 돈과 사람과 물자와 이런 걸 투입한다고요. 제가 언제 우연히 미국 태평양 샌프란시스코 밑에 어디를 지나가다가 한국 동포들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분이 몇 분 왔는데 대학 교수더라고요. 무슨 대학 교수냐면 DLI라고, D는 디펜스고 L은 랭귀지인데 디펜스 랭귀지 인스티튜트 그래서 미국 국방언어대학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말을 가르친대요. 그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거기 한국말 가르치는 교수가 400명 있대요. 400명. 아니 태평양에 어디 언덕에 있는 무슨 건물인데 거기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가 400명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치냐? 미군 병사들한테. 예? 이게 1대1 또는 5명 몇 명 쫓아가지고 24시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랍어 교수는 1300명이 있대. 중국말 교수는 800명이 있대. 이게 국가 기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당당히 한국어가 세 번째로 영광스럽게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정확하게는 북한말이겠죠. 뭐냐? 감청하고 뭔가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군 병사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400명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중요합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럼스펠트한테 말하기를 자, 이렇게 인적, 물적, 인공위성 동원하고 정찰기 동원하고 해서 그냥 북한 동향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데 이북 땅에다가 휴전선 너머에다 북쪽에다가 8km, 64평방킬로미터 2천만 평을 남쪽 영토로 경제 영토로 내준다는 건데 이러면 이것은 조기 경보 기능을 24시간 내지 48시간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속도 조절하라고 못하게 막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앞뒤가 말이 맞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부시 대통령한테 요 내용을 개성공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장관이 하자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럼스펠드가 그때부터 미 국방부가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왜 미국이 승인을 안 하면 못하냐면요. 미국 국내법에 미국의 적국이 몇 나라 있을까요? 쿠바가 적국이에요. 북한이 적국이에요. 예? 이라크가 적국이었어요. 수단이라는 나라가 적국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그 네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걸 갖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거를 어기면 그건 블랙리스트에서 그 회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짓는데 컴퓨터 없이 질 수 없잖아요. 컴퓨터는 원래 미국의 원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 공단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낮밤 가리지 않고 갖다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제 1호 공장이 라면 그 냄비 공장이에요. 리빙하트라고. 거기 2004년 12월 15일 날 개성에서 처음 이제 물건이 1호 공장이 돌아가서 만들죠. 그 냄비를 그때 이제 오전에 만들고 그 오후에 3시에 여기 롯데백화점에다가 막 수백 짝 실어놨는데 동났죠. 그 실향민들이 와서 다 그 사가 아니라고 이북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동교동에 찾아갔습니다. 동교동.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거 냄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고 갖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청와대 가갖고 동교동 내치라고 하는 바람에 그 굉장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꽁해서 별로 이렇게 저를 밉상으로 봤는데 이제 개성에서 냄비를 만들어다 갖다 드리니까 그냥 막 얼싸안고 칭찬을 하고 당신 잘했다고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1호 공장부터 해갖고 123개 공장이 지금 돌아가는데 10년 됐잖아요. 123개 공장 중에 단 하나도 부도나는 회사가 없습니다. 123개 공장이 전 회사가 다 흑자입니다. 흑자. 그러면 개성에 가면 중소기업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개성에 가면. 아까 인건비, 토지 비용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 100만 평에 완전하게 시설을 다 해놨는데 지금 123개 공장이 쓰는 땅이 몇 평을 쓰냐면 30만 평을 써요. 그럼 70만 평은 뭐하고 있냐? 놀고 있어요. 7년째. 이명박 5년, 박근혜 2년, 7년째.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전기도 들어가서 전기불 켜져 있지, 물도 들어갔지, 배수처리 시설도 돼 있지, 완전히 포장도 돼 있지, 가로등도 켜져 있지, 저녁 되면 거기 탁 불 켜져 있고 7년째 놀고 있는 거예요. 70만 평. 뭐 때문에? 오이사 조치 때문에. 못 가게 가지 마라 막아놓은 거예요. 요것만 해제하면 그냥 물 밀듯이 몇백 개 공장이 또 들어가는 거죠. 100만 평. 원래는 이게 800만 평 공장에 골프장, 공원 등등 뭐 기숙사 해갖고 2천만 평이에요. 근데 현재 100만 평을 완성해놓고 30만 평을 써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천만 평 하나만 개성이 원래대로 해서 제가 장관할 때 2012년이 완공 목표였어요. 2012년에 그게 다 완공이 됐다면 그게 북한 경제 전체의 한 5배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북은 이제 이른바 개방 경제, 시장 경제, 개혁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습득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한 몇 개 만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통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장사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자, 이제 장기 불황에 빠져. 지금 뭐 박근혜 정부도 지금 뭐 사면 초과예요. 그런데 일본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한국은 북방 경제라는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에 보고서가 2개 나왔어요. 하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데서 냈는데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 이제 8%, 7%, 6, 5, 4, 3, 2%까지 떨어졌잖아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7년 동안 평균을 했더니 2.8%예요. 2.9%예요. 그러니까 8, 7, 6, 5, 4, 3, 2까지 떨어졌어. 그런데 OECD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곧 0% 시대로 간다. 세 가지. 노동력은 줄지,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안 보이지,
그다음에 투자처는 없지. 그러니 뭐 경제성장 3요소가 다 벽에 부딪혔다. 0%. 0% 되면 재벌 대기업 목 빼면 일반 국민들은 뒷걸음질 계속 친다는 거죠. 점점점 못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10명 중에 8명이 비정규직 취직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희망적인 보고서가 나온 게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월가에 골드만삭스라는 은행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컨설팅 뭐 그런 회사에서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데서 냈는데 뭐냐? 한국이 다시 고도 성장기로 다시 접어든다. 그래서 영국을 추월하고 프랑스를 추월하고 독일을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제낀다. 이런 장밋빛 보고서를 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딱 감이 오시잖아요. 전자는 남한 단독 경제 5천만, 후자는 남쪽의 자본기술, 북쪽의 인력과 노동력과 토지 광물 자원을 결합시켰더니 북쪽 경제가 한 해에 북쪽은 20%씩 성장하더라. 15년 지냈더니 남한 경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더라. 베트남을 추월하더라. 북한이. 그렇게 했더니 통일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협력만 개성공단한 모델로 이걸 확장만 해도 북한 경제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초고속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이고 덩달아서 남쪽 경제도 1년에 12%씩 성장하는 시대로 가더라. 가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도 추월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실책도 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 민족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한번 저한테 한번 저 불러서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해주겠는데 한 번도 이 정부 사람들은 뭐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 새날 희망연대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모르지만 희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날의 희망을 위해서 결국 북으로 가는 길을 뚫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뭉클한 강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정장관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